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자로 만들어 드릴 사탐의 여왕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6월 고2 통합사회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딱 보니까 관점과 관련된 문제죠. 우선 쭉 읽어볼게요. 정보화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정보 격차가 심화되어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바로 선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져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정보 격차가 이제 정보 격차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기억을 디귿에서 탐구한 사례로 정보 기반 시설의 지역별 현황 조사를 들 수 있다. 정보 격차가 기억이고요. 디귿은 뭐죠? 공간적 관점이네요. 정보 기반 시설의 지역별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공간적 관점 맞네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니은은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은 뭐죠? 그렇죠.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니은은 시간적 관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입니다. 리을. 리을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건 무슨 관점이죠? 그렇죠. 시간적 관점입니다. 근데 리을은 뭐죠? 윤리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고르시오. 우선 가부터 볼게요.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일을 처리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수행한다. 만물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다. 네, 우선 사상가는 못 잡더라도 어떤 사상인지는 잡을 수 있겠네요. 여기 억지로 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뭐죠? 무위죠. 그리고 만물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두어야 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도가 사상인 걸 첫 번째 지문만으로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상선약수라고 합니다.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유리했겠네요. 상선약수.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두 번째 지문으로서 이제 이 사상가가 누구인지 잡을 수 있었는데요. 누구죠? 그렇죠. 도가의 노자라는 사상가입니다. 노자가 상선약수를 이야기했어요. 나와봅시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이제 노자의 입장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인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네. 도가에서 인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인은 인위적 규범이기 때문에 도가는 인위적 규범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네. 이거 맞죠?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도가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죠. 디귿,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네. 이건 뭐죠? 그렇죠. 불교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리을,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도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네. 이게 맞죠.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도에 따르는 삶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리을 4번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씨랑 매치하는 문제네요. 우선은 가나다 읽기 전에 지도부터 한번 쓱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A, B, C 다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인지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A 지역은 이제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A에 뭐가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이 정도는 통사 풀 때 많이 도움 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남아메리카에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만큼 안데스 산맥이라는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이 근처는 다 고산기후를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A는 잡았습니다. 고산기후. B 봅시다. B는 딱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네요. 아프리카 대륙의 위쪽, 여기는 무슨 지역이죠? 이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잡았다면 C 봅시다. C는 우리가 봐야 할 게 여기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 일직선을 딱 그었을 때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기후 지역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제 ABC를 대충 추려봤으니 가나다로 넘어가 봅시다. 이곳은 원주민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긴 곳으로 1532년 에스파냐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파냐에 의해 멸망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의 수도였다. 해발 고도가 높아 덥고 습한 저지대보다 쾌적한 느낌이 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이라 저녁에는 쌀쌀한 것 같아 보온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초를 구입하였다. 우선 이걸 보고 ABC 중에 바로 잡을 수 있어야죠. 잉카 제국의 수도였고 에스파냐에 의해서 멸망했고 해발 고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이제 A인 걸 바로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볼게요. 이곳은 매년 4월 중순 전통축제가 열린다. 이 시기는 건기의 끝 무렵으로 1년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때이다. 다가올 우기에 비가 충분히 내려 벼농사가 잘 되길 기원하고 더위를 잠식시키는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손이나 어깨에 향기로운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긴다고 한다. 우선 건기와 우기가 나온 걸 보면서 이제 열대 기후 지역이라는 거를 대충 추측해 볼 수가 있었고요. 벼농사가 잘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고온 다습한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습니다. B는 아까 사막이라고 했으니까 절도 부근에 있는 C가 나랑 연결되는 지역이겠네요. 다음으로 다 보겠습니다. 이곳은 오아시스 주변 마을로 진흙 벽돌과 야자수로 만든 전통 가옥은 층별로 기능이 나뉘어 있고 창문이 작으며 지붕은 평평하였다. 미로처럼 좁고 복잡한 골목길은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에 좋았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딱 건조 기후, 사막 기후의 특징이죠. 바로 B 잡고 A, C, B라고 되어 있는 2번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실 문화권이나 기후 문제가 풀기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지도에서 ABC를 대충 추리고 나서 가나다를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볼게요.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가 다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의 정도에 비례하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수용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순간적인 공포만을 주는 사형보다는 자유를 빼앗아 노역에 종사시키는 형벌이 더 지속적인 본보기 효과를 줍니다. 반복적이고 눈에 보이는 고통의 과정은 단번에 끝나는 폭력보다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또한 사형이 본보기로 기능하려면 매번 새로운 집행이 필요하지만 종신노역형은 범죄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계속해서 본보기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상가는 베카리아라는 사상가입니다. 사형제도와 관련된 글인데요.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지 골라볼게요. 1번, 형벌의 정당성은 비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확보된다. 비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혹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이익이 아닌 범죄자 교화에 있다. 우선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시민의 이익을 오히려 강조했어요. 여기서 범죄자 교화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시민의 이익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번. 형벌의 지속도가 형벌의 강도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게 맞네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인상, 지속적으로 본보기 효과, 계속해서 라는 말을 한 걸 통해서 형벌의 지속성을 강조한 사상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유일한 형벌이다. 여기서 사형을 통해서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4번은 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범죄 예방 효과가 사형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사형이 순간적인 공포를 준다라고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사형보다 더 지속적으로 효과를 끌고 갈 수 있는 종신노역형을 좋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사형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긴 한데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4번 보았고 다음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행사기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B, C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라고 합니다. 우선 내용 읽어볼게요. 종교적 의미를 담은 음식 맛보기 체험,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체험 음식, 유미죽. A 신자는 석가모니가, 석가모니? 불교네요. 바로 불교라고 잡아야 됩니다. A는 불교입니다. 그래도 읽어볼게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여 유미죽을 즐겨 먹는다. 유미죽은 석가모니가 수행 중에 먹은 음식으로 깨달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A 불교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달걀이네요. B 신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예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다른 사람들과 달걀을 나눈다. 달걀은 생명의 알을 깨고 나와 새롭게 탄생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부활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문화가 있죠. B는 크리스트교인 걸 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C. C 신자는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라마단 하면 뭐죠? 그렇죠. 이슬람교입니다. C는 이슬람교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진 뒤 대추야자를 먹는다. 대추야자는 무함마드가 아프타르로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며 감사와 절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라마단만으로도 쉽게 이슬람이라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 볼게요. 1번. 기역은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역은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A의 대표적 경관은 탑과 불상이다. A. 불교의 대표적 경관은 탑과 불상이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B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규율이 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규율은 어느 나라에 있죠? 그렇죠. 이슬람에 있습니다. B는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4번. C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이슬람 어디서 기원했죠?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아메리카 문화권에서는 A가 B보다 순자 수가 많다. 아메리카 문화권에서 어떤 종교가 기원됐죠? 그렇죠. 크리스트교입니다. 이게 왜냐면 유럽 식민 지배 때문에 아메리카 문화권은 크리스트교가 많은데요. 따라서 A가 B보다 신자수가 많은 게 아니라 B가 A보다 신자수가 많다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사회복지제도 문제네요. 사회복지제도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A씨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 하나이다. 우선 교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교사의 맨 마지막 말을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세 학생 모두 옳게 말했네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끔씩 두 학생은 틀렸고 한 학생만 맞았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세 학생 모두가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제시문을 그대로 읽고 A, B, C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부터 볼게요.
A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이건 무슨 제도죠? 그렇죠.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뭐죠? 그렇죠.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A는 공공부조라고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볼게요. B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연금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뭐죠? 그렇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뭐죠? B. 사회보험이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요. C입니다. A, B를 잡았으니까 C는 서비스인 걸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C에 해당하는 제도에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C는 그래서 사회 서비스라고 잡아볼 수 있겠네요. 선지 보겠습니다. 1번 A와 달리 B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적용되는 거 뭐죠? 그렇죠. 사회보험이었습니다. 빈출선지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B와 달리 C는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B랑 C 중에 사전 예방적 성격 가지는 거 뭐죠? B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C와 달리 A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 사회계층의 양극화 완화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는 모두 사회계층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공공부조가 가장 효과가 세긴 하지만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도 사회계층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와 달리 A가 아니라 둘 다입니다. 4번 A는 보편적 복지 이념, B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요건 틀렸죠? 공공부조가 선별적 복지고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4번 틀렸어요. 5번 A, B, C는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A, B, C 중에 금전 지원 원칙인 거 뭐죠? 그렇죠. A랑 B입니다. 공공구조랑 사회보험은 금전 지원이 있지만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 지원 원칙입니다. 이름부터 서비스니까요. 이렇게 해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과 런던 간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아까 앞에 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지도 먼저 보고 나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봅시다. 런던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구하는 문제고요. 맨 위에 있는 이 지역 봅시다. 이건 딱 보니까 무슨 기후죠? 그렇죠. 여기가 한대 기후인 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극지방이니까요. 다음, 런던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 봅시다. 자세히 보면은 어떤 모양이죠? 약간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혹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유럽의 장화 모양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는 무슨 기후라고 배웠죠? 그렇죠. 온대 기후 있고 온대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잘 잡았고 마지막 점 봅시다. 이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네요. 국가는 어디죠? 그렇죠. 중국이에요. 중국 중에서도 이거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 다 어렵지 않게 잡았고요.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평균 기온 차이, 7월 강수량 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밑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강수량 차이는 해당 지역 강수량 빼기 런던 강수량,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 기온 빼기 런던 기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그래프 보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런던은 무슨 기후죠? 런던은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다들 아시죠? 서한해양성 기후 특징이 뭐죠? 서한해양성 기후는 여름에 선선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강수량도 고른 편입니다. 그래서 런던을 기준으로 주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평균 기온 차이부터 볼까요? 해당 지역 빼기 런던 했을 때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죠.
B입니다. B 보시면 1월 런던이랑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마이너스 16도예요. 이 말은 즉슨 B 지역 빼기 런던을 했을 때 마이너스 16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런던보다 훨씬 춥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기가 B인 걸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C만 잡으면 됩니다. 제가 방금 런던 이야기하면서 런던은 강수량이 고른 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하이 봅시다. 상하이 온대 계절풍이라고 했어요.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에 어떻죠? 그렇죠. 고온 다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강수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런던과 7월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런던과 7월 강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얼마나 나는지 봅시다. 여기 보시면 A랑 런던은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런던이랑 C는 요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더 차이가 크니까 이걸 C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숫자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중국 빼기 런던 한 개 약 10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강수량 차이가. 이 말은 중국은 런던보다 여름에 플러스 100mm가 더 온다는 겁니다. 아, 맞네. 중국은 여름에 고온 다습하니까 강수량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C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 A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A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자면 런던보다 여름에 건조하죠.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A 빼기 런던 한 개 얼마죠? 약 마이너스 30 정도네요. 강수량 차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런던보다 30mm 정도 덜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잡을 수 있었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순록 유목이나 수렵 활동을 한다. 아니죠. 이거는 한대기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B로 바꿔줄게요. 2번, B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 농업이 이루어진다. 올리브 재배, 수목 농업 어디죠? 그렇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C는 런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런던은 여름에 선선하고 겨울에 따뜻한 서원해양성 기후인데 상하이는 온대기후여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C는 A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왜냐? A는 계절풍 기후가 아니라 지중해성 기후고요. C는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중국 온대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A, B, C는 모두 온대 기후 지역에 속한다. A 맞고요. B 한대 기후니까 아니죠. C 맞습니다. B가 아니어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의 정답은 4번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서울의 두 구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골라봅시다. 이거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중심부, 중구입니다. 이건 도심이고요. 이거는 서울 외곽 지역이죠. 서울 외곽 지역 중에 이거는 노원구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 노원구는 주거 지역입니다. 각 구의 이름은 모르시더라도 서울 중심부일수록 이제 도심이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제 주거 지역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옆에 표 볼게요. 사업체 수, 가, 나 비교했을 때 나가 훨씬 많네요. 초등학생 수, 가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이것만으로도 이제 가가 주거 지역, 나가 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사업체 수, 즉 기업 수는 도심이 훨씬 많죠. 그리고 초등학생 수는 주거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가 나이고요. 노원구가 가라는 걸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음 주간 인구는 낮 시간대에 그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인데요. 요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상주 인구, 요것도 이제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상주 인구란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특히 가가
주거지역이라는 걸 쉽게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XYZ 볼게요. X, 상업용 건물의 평균 층수. 나 어디가 높을까요? 나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해주시면 됩니다. Y, 업무 용지 면적 대비 주거 용지 면적 비율. 나는 도심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인 가보다 주거 용지 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아래 화살표 해주시고요. Z,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 대비 유입 인구 비율. 이거는 이제 출근 시간대에 나가는 인구가 많냐, 들어오는 인구가 많냐,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주거 지역은 다 출근하러 가니까 나가는 인구가 많을 거고요. 도심 지역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오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많을 겁니다. 나는 도심이기 때문에 Z도 높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고 낮고 높고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디귿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만 규정하고 정신병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자신의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가 없었대요. 이에 갑은 이 법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가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달리 취급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건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업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뭐죠? 그렇죠. 청구권입니다. 근데 기업은 평등권이니까 1번 틀렸어요.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2번. 기업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모든 기본권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기본권 제한 요건이 뭐였죠? 우리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3개 있었어요. 첫째, 국가안전보장. 둘째, 질서유지. 셋째, 공공복리. 이렇게가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3가지 경우였고요. 이때 한계가 뭐였죠? 그렇죠.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평등권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2번 틀렸어요. 3번. 가는 법원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아니죠. 이거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4번. 가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5번.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 조항이 갑의 기업,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니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이제 병원마다 다르게 대우하는 게 평등권 침해자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건데 이때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갑의 평등권이 침해된 걸 인정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볼게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배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할 때 타고난 재능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적 요소로 인해 그 누구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이거 누구죠? 롤스였습니다. 을 볼게요.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의 원리,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소유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절차가 공정했으면 그건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 전체의 집합도 정당하다. 이거는 노직이네요. 밑에 알고리즘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름부터 써주고요. 알고리즘 문제는 어떻게 푸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꼭 체크해두세요. 무조건 리을에서 기억, 아래에서 위로 푸는 겁니다. 리을부터 볼게요. C. 개인은 자유롭게 양도받은 모든 재화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맞나요? 아니죠. 아무리 노직이 취득과 양도의 원리에 의해서 재화를 획득한 사람은 정당하다라고 했긴 하지만 모든 재화라고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남한테서 무언가를 뺏어서 친구한테 줬다? 그거는 그 취득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디귿 볼게요. B네요.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거 맞나요? 우선 롤스 봅시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 롤스 정의의 원칙 2원칙이 있었죠? 사회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 라고 했으니까 롤스는 맞습니다. 노직은 어떻죠? 노직은 아니죠. 노직은 그냥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되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지 불평등이 정당화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는 갑은 맞고 을은 아니오라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니은 A네요.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밑줄 꼭 쳐주세요.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가? 롤스부터 볼게요.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천부적 재능을 따른 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면 그때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다음 노직입니다.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노직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천부적 재능에 따라 분배를 하면은 그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A는 둘 다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억 볼게요. 분배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아, 너무 쉬운 선지네요. 둘 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사상가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맞아서 기억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르시오. 지도에 표시된 A 국가는 1930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 국가를 경제적으로 통제하고자 소금법에 따라 소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금은 반드시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간디는 수백 킬로미터를 도보로 행진하면서 소금법의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이 소금 행진은 시민불복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는 어디죠? 인도입니다. 간디라는 것과 소금법 그리고 이 지도를 보았을 때 인도라는 걸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전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맞습니다. 왜냐? 인도는 전 세계 인구 1위예요. 플러스 힌두교는 인도 중심으로 발전해서 인도에는 힌두교 신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힌두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A 주민, 인도 주민 대부분은 종교적 율법에 따라 할랄 음식만 먹는다. 여러분, 할랄 음식은 어느 종교에서 쓰는 말이죠? 이슬람입니다. 할랄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이슬람에서 허용된 제품을 할랄 음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품은 하람이라고 합니다. 할랄, 하람 나오면 이슬람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도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기억,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시민불복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성을 가져야 합니다. 리을, 기억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이다.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죠. 시민불복종의 요건에는 처벌 감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불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은 맞지만 합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다음으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 나오면 무조건 X 쳐주셔야 합니다. 사상과 갑은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신체나 정신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폭력, 사회 제도나 구조에 내재하여 억압과 착취를 반복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런 폭력들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다. 세 가지 폭력 구분한 거 누구죠? 갈퉁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는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제거된 상태이다. 그렇구나. 두 번째 지문도 읽어볼게요. 열대기후 지역에 속한 서아프리카의 동그라미국은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넓은 농장에서 대규모로 카카오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 노동을 가정 생계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행과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네, 바로 선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직접적 폭력의 제거가 진정한 평화 실현을 보장한다고 본다. 아니죠. 이게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도 제거되어야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니까요. 2번. 니은은 대체로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크다. 그렇죠. 열대기후는 일교차는 크지만 연교차는 1년 내내 대체로 덥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기억에 따르면 리을은 문화적 폭력의 양상만을 띠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아동 노동 착취 문제가 꼭 문화적 폭력만 있을까요? 아니죠. 사회 제도나 구조에서 억압과 착취를 반복하는 구조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얘기죠. 4번. 디귿은 니은에서 주로 플랜테이션으로 재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의 실현은 리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정기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ABC가 나와 있네요. 이따 설명 봅시다. 표 1은 T 시점의 금융상품 A씨로 구성된 갑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표 2는 T1 시점에 예측되는 경제 지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갑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 2를 바탕으로 T시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원금 전액을 T 플러스 1 시점에 재투자하여 A씨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조정하려고 한다. 네, 우선 A, B, C부터 잡아봐야겠네요. 표 1 보겠습니다. A는 이자 수익이 있고 시세 차익 없고 배당 수익 없네요. 이거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네요. 이자 수익만 받는 금융상품 뭐죠? 네, 정기예금입니다. 예금이라고만 적을게요. B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없고요. 시세 차익도 있고 배당 수익도 있네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둘 다 가지는, 특히 배당 수익을 가지는 게 특징인 이 상품은 뭘까요? 네, 주식입니다.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채권이 되겠네요. 채권은 이자 수익과 시세 차익 가지고 배당 수익 없기 때문에 C 채권 맞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표 2 볼게요. 경제지표, 물가와 금리가 변동하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ABC 잡았으니까 선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1번 A는 B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맞나요? 아니죠. 주식이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A와 달리 C는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이름부터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예금이니까 C가 아니라 A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의 구성 비율.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 뭐가 있죠? 예금과 채권이죠. 예금과 채권 두 개 합하면 구성 비율 얼마죠? 70입니다. 다음 만기가 없는 금융상품 주식이네요. 주식은 30%입니다. 구성 비율이 같다? 아니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억이 상승이면 물가가 상승하나 봐요.
C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죠.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익의 실질 구매력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합니다. 4번도 틀렸어요. 5번 보겠습니다. 니은이 하락이면 금리가 하락하면 값은 A의 구성 비율을 낮추고 B의 구성 비율을 높일 것이다. 얘가 정답이네요. A는 예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에 돈을 넣어놔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이 아니라 주식에 더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유권 중심의 1세대 인권, 사회권 중심의 2세대 인권, 연대권 중심의 3세대 인권, 기억, 니은, 디귿을 각각 세대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바로 선지 볼게요. 기억, 1세대 인권의 확립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사례로 영국의 명예혁명을 들 수 있다. 맞죠? 니은, 2세대 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렇죠. 사회권과 같은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디귿. 3세대 인권은 개인과 국가를 넘어선 전지구적 차원의 권리이다. 이것도 맞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다음 볼게요. 15번. 문화 변동의 사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부터 볼게요. 갑국의 동그라미 시에서는 새해 첫날 갑국 전통축제가 열리는데 외국에서 이주해온 근로자들도 함께 즐긴다. 이들 이주 근로자들은 동그라미 시에서 외국 전통축제를 5월마다 개최하는데 가족과 이웃 행복을 기원하는 종교의식과 전통 놀이 및 음식 체험에 동그라미 시 주민들도 참여한다. 네, 우선 여기서 우리 잡아볼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외국에서 이주해온 근로자들이 외국 전통축제를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직접 전파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동그라미 시에서 갑국 전통축제도 열리면서 외국 전통축제도 같이 열리죠. 이걸 통해서 이 가는 문화 병존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나아볼게요. 외국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매개체를 기반으로 한 거죠. 따라서 간접 전파인 걸 바로 잡을 수 있었고요. 갑국의 음악과 드라마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가사나 대사 등을 따라하면서 갑국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갑국 언어를 가르치는 교습소도 생겨나 갑국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언어와 갑국의 언어가 함께 있는 문화 병존의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 있다. 아니죠. 간접 전파가 아니라 직접 전파라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었죠. 2번, 가에는 문화 병존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나에는 자극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나 있다. 아니죠.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명하는 자극 전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번, 나에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 있다. 문화 동화 찾아볼 수 없었죠.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문화가 사라지는 문화 동화 현상 없었습니다. 5번, 가와 달리 나에는 외재적 문화 변동이 나타나 있다. 아니죠. 가는 직접 전파를 통해서 문화 병존의 사례이고 나는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병존의 사례입니다. 둘 다 외재적 변동입니다. 따라서 가와 달리가 아니라 둘 다라고 해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쉽게 잡을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거주 총 인구 중 전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3년 4.8%로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인종, 민족, 종교, 언어 등 문화적 배경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프는 연도별 전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국내 거주 총인구는 2023년이 2017년보다 많다. 여기까지 문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26.6에서 19.1, 결혼이민자 8.6에서 7.3, 유학생 6.3에서 8.4, 외국 국적 동포 14.9에서 16.7로 이렇게 변화한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2017년 3.6%에서 2023년 4.8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증가했고 전체 국내 거주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하고 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기억. 2017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유학생 수의 4배보다 많다. 2017년 흰색 그래프네요. 외국인 근로자 수 몇 퍼센트죠? 전체의 26.6입니다. 정확한 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율로 해볼게요. 다음 유학생 수 똑같이 흰색 그래프 6.3이네요. 이때 6.3의 4배보다 큰가요? 맞네요.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결혼 이민자 수는 2023년이 2017년보다 작다. 요거는 다른 연도를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옆에 좀 써볼게요. 우선 국내 거주 총인구 2017년이랑 2023년 나눠서 봐야 되고요. 국내 거주 총인구 2017년에 100A라고 잡아볼게요. 가상의 숫자입니다. 2023년에 100B라고 잡아볼게요. 이제 요 중에서 결혼 이민자 수를 봅시다. 결혼 이민자 수. 결혼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 100A 곱하기 3.6% 곱하기 결혼 이민자 수 8.6이니까 8.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계산해보면 0.3096A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 해볼게요. 100B 곱하기 4.8% 곱하기 7.3이네요. 7.3% 하면은 0.3504B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숫자를 봤을 때는 A랑 B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23년이 2017년보다 국내 거주 총인구가 많다고 했죠? 그 말은 즉슨 A가 B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니은 선지 다시 봅시다. 결혼 이민자 수는 2023년이 2017년보다 작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볼게요. 2017년 대비 2023년 외국 국적 동포 수의 증가율은 전체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우선은 전체 외국인 주민 수를 봐야겠네요. 전체 외국인 주민 수는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왜냐면 국내 거주 총인구가 증가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3.6에서 4.8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수는 증가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었고요. 전체 외국인 중에 외국 국적 동포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 말은 즉슨 요거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보면 전체 외국인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증가했어요. 근데 외국 국적 동포 비율이 증가했대요. 그 말은 즉슨 이 전체 값이 증가하려면 분자가 더 커야 되죠. 한마디로 외국 국적 동포가 증가한 비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귿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볼게요.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은 2017년이 2023년보다 높다. 아니죠. 우선 첫째, 외국인 주민 수가 많아졌죠. 그 말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쉽게 제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숫자 나왔다고 이제 쫄지 말고 어떻게든 미지수 잡아가면서 혹은 분모분자 비율 생각해가면서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7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관련 문제네요.
지도는 두 화석 에너지 각각의 생산량 상위 3개 국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 가나는 석탄과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그럼 지도를 봐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가는 여기 이란, 서남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이 많은 걸 볼 수 있겠네요. 바로 뭐라고 잡아야 되죠? 그렇죠. 가가 천연가스입니다. 다음 나 볼게요. 나는 중국과 인도랑 인도네시아 요 지역에서 생산량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바로 석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나 잡았으니까 선지로 내려가 볼게요. 가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천연가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2번. 가는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었다. 아니죠.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된 건 뭐죠? 그렇죠. 석탄입니다. 3번. 나는 육상구간 수송 시 주로 파이프라인이 이용된다. 육상구간 수송할 때 파이프라인이 이용되는 거 뭐죠? 네, 천연가스입니다. 나가 아니라 가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 가는 나보다 연소 시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지 않고 적죠. 천연가스, 이름부터 천연입니다. 5번. 나는 가보다 제철공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다. 제철공업에 많이 사용되는 건 뭐죠? 석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 1번이라고 어렵지 않게 잡아볼 수 있었네요.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상가부터 잡아봐야겠네요. 갑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누구죠? 너무 유명한 말이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상가 이름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상가는 데카르트입니다. 이 명제를 통해 확인되듯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는 서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능력이 없는 동물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다를 바 없다. 동물은 기계다라고 했으니까 데카르트이고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대지윤리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 즉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따라서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 관계는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없다. 요거 대지윤리라고 했기 때문에 레오폴드라는 거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죠.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인간중심주의, 을은 생태중심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런 간과한다, 비판 문제에서는 모든 문장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어디서 끊냐? 여기서 끊으시는 겁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함이라는 건 갑의 생각인 거죠. 갑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이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중받아야 함이 틀렸어요. 앞부분부터 틀렸기 때문에 뒤에 을이 간과하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1번 틀린 거 찾아냈죠? 2번 볼게요. 자연의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 인간중심주의 사상가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자연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개별 생명체의 보존이 생태계 안정보다 중요함. 맞나요? 아니죠. 레오폴드는 전일론적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 틀렸습니다. 4번 생태계의 온전함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실현됨. 맞나요? 아니죠. 자연에 대한 인간이 지배를 하게 되면 생태계의 온전함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네요. 5번입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함.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생명 공동체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사상가들은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함이 맞고요.
이거를 갑한테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할 수 있죠. 왜냐면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들은 개체론이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렇게 생각하고 갑은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건조문화권에 속하는 갑국 정부는 종교적 관습에 따른 복장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여성의 대학 수업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항의하는 갑국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엔도 갑국 정부의 이런 명령이 여성의 자유의지를 빼앗고 공공생활에서 여성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지 바로 봐볼게요. 기억. 건조문화권에서는 이동식 화전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아니죠. 이동식 화전농업은 열대와 산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여성은 갑국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디귿. 국제연합 유엔은 비정부 기구에 해당한다. 맞나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볼게요. 디귿은 리을이 보편윤리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국제연합은 각국 정부의 이런 명령이 여성 자유의지를 빼앗고 공공생활에서의 여성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보편윤리에 어긋난다라고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친애하는 나의 친구 애덤 스미스에게 문제가 첫 줄부터 엄청난 힌트를 주었네요. 유레카, 드디어 당신의 국부론이 출간되었구만. 나는 그 책을 읽으며 큰 즐거움을 얻었네. 책의 내용이 대중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최고의 평가를 받을 것이네. 또한 금과 은을 쌓아두는 것이 국력이라고 주장하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그 오류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점도 매우 훌륭하게 생각하네. 애덤 스미스라는 것과 중상주의 비판을 통해서 어느 시기인 걸 알 수 있죠? 우선 중상주의는 상업자본주의에서 추진하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뭘 주장했죠? 그렇죠. 산업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상황은 상업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선지 봐봅시다. 1번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였다. 이건 뭐죠? 그렇죠.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산업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공장제 기계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게 정답이네요.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산업혁명이죠. 공장제 기계공업은 산업혁명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이거는 나와 있는 그대로 신자유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건 어디랑 어디 사이죠? 그렇죠. 수정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 사이입니다. 5번. 미국에서 정부 주도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수정자본주의인데요. 수정자본주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주의와 관련이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절대의 비교의 문제네요. 갑국과 을국은 유일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최대한 활용하여 X제와 Y제만을 생산한다. 양국은 동일한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 우위가 있는 제어만을 생산해서 거래 비용 없이 교역한다. 표는 갑국과 을국이 각 제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비교의 문제 나오면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 정말 많고 저도 학생 때 그랬었는데요.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의 문제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크게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비, 자, 양, 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 비용일 때는 분자로 가고 생산 양일 때는 분모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노동이라는 거는 생산 비용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 비자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자로 내려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쉽게 절대우위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절대우위는 X제,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죠? 을국입니다. Y제,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을국입니다. 아, 을국은 X, Y 둘 다 절대우위를 가지는구나. 이때 비교우위를 한번 봐봅시다. 천천히 따라 보세요. 우선 갑국, 가로축을 봐주시면 됩니다. 갑국 내에서 X제 하나를 생산할 때 Y제를 몇 개 포기하고 만드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X제 하나 생산할 때 Y제 몇 개 포기해야 되는지 비자양모 써서 풀어볼게요. 비용이었으니까 분자로 간다고 했죠? 내 거 5를 분자로 보내고 Y 4를 분모로 내리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갑국에서는 X제 하나를 생산할 때 Y제 4분의 5개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국에서는 Y제는 어떨까요? Y제 생산할 때는 X제 5분의 4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둘이 역수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을국입니다. 을국에서는 X제 하나를 생산할 때 Y제 몇 개를 포기하죠? 그렇죠. 3분의 2개를 포기합니다. 반대로 Y제를 생산할 때는 X제 2분의 3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비교의를 판단할 때는 세로축을 봐주셔야 됩니다. X제를 생산할 때 누가 더 적게 포기하고 생산하죠? 그렇죠. 을국이 더 적게 포기합니다. 다음 Y제는 누가 더 적게 포기하나요? 5분의 4랑 3분의 2 중에 5분의 4가 더 작죠? 갑국이 더 적게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X제는 을국이 비교 우위에 있고 Y제는 갑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 구했어요. 이제 전지로 내려가 봅시다. 갑국은 X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 아니죠. 아까 을국이 X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2번 갑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의 2배이다. 갑국이 Y제를 만들려면 노동자 4명이 필요해요. 근데 을국은 X제를 만들려면 노동자 2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생산량은 을국이 2배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국이 을국의 2배인 게 아니라 갑국은 을국의 2분의 1배입니다. 이해하셨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X제 한 단위 생산할 때 기회비용 봅시다. 을국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갑국 얼마죠? 4분의 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을국이 갑국보다 큰 게 아니라 갑국이 을국보다 크죠. 둘이 바뀌었습니다. 3번도 틀렸죠. 다음 4번입니다. Y제를 특화하여 수출하는 국가는 을국이다. 아니죠. Y제 비교 우위 있는 국가는 갑국이기 때문에 갑국이 특화하여 수출하겠죠. 4번 틀렸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X제와 Y제를 1대1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우선 구역 전을 한번 봅시다. 갑국과 을국이 있고요. 갑국은 구역 전에 X제 하나, Y제 하나 생산하려면 몇 명 필요하죠? 9명 필요했습니다. 을국은 몇 명 필요했죠? 5명 필요했습니다. 근데 구역 후에는 갑국은 Y제에 특화하고 을국은 X제에 특화하죠? 1대1로 교환하기 때문에 갑국은 Y제 2개, 을국은 X제 2개를 생산하는 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갑국 Y제 2개 생산하면 몇 명 필요하죠? 8명 필요합니다. 을국 X제 2개 생산하려면 4명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 모두 교역 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에 필요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각국의 자연 경관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봅시다. 우선 첫 번째,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이네요.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니은, 화산지대에서 뜨거운 수증기와 물이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간헐천입니다. 다음 디귿,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는 과정에서 남게 된 탑카르스트. 리을,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온 좁고 긴 형태의 피오르. 이렇게 네 가지 있었네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갯벌은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너무 쉬운 말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 화산지대에서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죠? 화산지대는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 등을 분출하는 간헐천이 나타나는데요. 화산지대는 지열 발전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볼게요. 탑카르스트는 수변한 기후환경보다 건조한 기후환경에서 더 잘 발달한다? 아니죠. 탑카르스트는 강수량이 풍부한 수변한 지역에서 더 잘 발달합니다. 마지막 리을입니다. 기역과 리을, 갯벌과 피오르는 모두 빙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아닙니다. 어디가 아닐까요? 우선 기역,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입니다. 리을은 뭐죠? 피오르는 빙하의 퇴적이 아니라 빙하의 침식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아예 틀린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입니다.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은 편익과 기회비용만을 고려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지의 여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갑이 설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설치 비용 2,000달러 중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과 매달 20달러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기요금 절감이 이루어져서 매달 60달러의 편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단,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는 이전 설치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선지 볼게요. 1번, 기업, 정부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아니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입니다. 2번, 니은은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니죠. 요거는 의도치 않게 남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입니다. 2번도 틀렸죠. 3번, 리을은 디귿 설치에 따른 암묵적 비용이다. 설치 비용 2,000달러 중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정부 보조금이 50%라고 했으니까 1,000달러겠네요. 1,000달러는 내가 내야 하는 돈이니까 암묵적 비용이 아니라 명시적 비용입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갑이 디귿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갑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물론 설치하지 않으면 명시적 비용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설치비가 안 드니까요. 그런데 설치하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었죠. 뭐죠? 그렇죠. 매달 60달러의 편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이 되니까요.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이거는 암묵적 비용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갑이 2년 이내에 이사할 예정이라면 디귿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우선 요거는 2년을 기점으로 삼아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2년 거주 시 우선 편익은 얼마죠? 매달 60달러의 편익이었으니까 2년이면 24개월이죠. 60 곱하기 24 하면 1,440달러의 편익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적 비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적 비용, 우선 설치 비용이 있죠. 2,000달러 중에서 보조금을 50% 받으니까 내가 내는 돈은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플러스 매달 20달러의 유지보수 비용이 있으니까 20달러를 24개월 동안 내면 480달러입니다. 두 개 더하면 명시적 비용은 1,480달러인 걸 알 수 있네요. 이때 기회비용에서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암묵적 비용인데
암묵적 비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480달러 자체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비교를 해보자면 2년 차까지는 아직 명시적 비용이 더 크네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사 갈 예정이라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이루어진 도시와 협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여러 협약들이 나와 있네요. 우선 첫 번째, 산성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협약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입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 규제가 명시되었는데요. 가는 뭐죠? 그렇죠.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나는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2015년 이 숫자만 보고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2015년에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이다. 이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다음에 일어난 2015년에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 뭐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었죠? 워낙 몬트리올 의정서랑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들 쉽게 잡아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지 와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는 각각 속해 있는 국가의 수도이다. 우선 가부터 볼게요. 몬트리올.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아시나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캐나다 수도는 토론토? 밴쿠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둘 다 아니고 오타와입니다. 따라서 우선 가는 캐나다의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는 프랑스 파리 수도 맞죠? 나는 맞습니다. 근데 가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니은 산성비로 인해 건축물에 부식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건 산성비 문제의 특징입니다. 디귿 오존층 파괴는 피부암, 백내장 발병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흡수를 못 해줘가지고 우리에게 피부암, 백내장 같은 여러 문제들을 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 볼게요. 기업은 디귿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 뭔가 대충 쓱 급하게 읽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내용이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리을 우선 틀렸고요. 기업은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건 국가입니다. 이건 이제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5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봅시다. 이 국가는 유럽에 있는 국가고 서남아시아 하고 아프리카 세 가지 지역이 있네요. 국가 이름까지는 못 잡아주실 수 있지만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독일입니다.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거는 소말리아입니다. 왼쪽 그래프 봅시다. 가하 국가는 유소년 인구가 요만큼 있고 부양 인구하고 노년 인구는 거의 없네요. 다음 나아 국가. 유소년도 많고 부양 적당히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년 인구가 적습니다. 근데 다 국가는 유소년 인구가 매우 적고 노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뚜렷한 다를 먼저 봅시다. 유소년 인구 적고 노년 인구 많죠.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는 어딜까요? 그렇죠. 다는 독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잡으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가 나와볼게요. 유소년 인구를 봅시다. 유소년 인구가 더 적고 많고 그만큼이 이제 부양 인구 차이로 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 정도와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 비율이 이제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발전된 국가일수록 유소년 인구가 적고 발전된 국가일수록 노년 인구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랑 소말리아 중에 어디가 더 발전된 국가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발전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가 더 적고 부양 인구가 더 많은 가가 사우디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나는 소말리아가 됩니다. 이제 내려가서 선지 봐볼게요.
가는 다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아니죠. 중위 연령은 더 선진국일수록 높은데. 왜냐면 저출산 고령화니까요. 독일이 더 높죠. 가는 나보다가 아니라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나는 나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 합계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저출산이라는 건데 저출산은 독일에서 나타나죠.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바뀌었어요. 3번. 다는 나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도 국가 발전 정도에 비례합니다. 더 국가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어요. 다는 독일이니까 독일이 소말리아보다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이른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가나다 중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가이다. 총부양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시 봐야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부양인구입니다. 부양인구가 총부양비 공식에서 분모로 내려가죠. 부양인구가 높을수록 총부양비가 낮아지고요. 부양인구가 적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아집니다. 이때 그래프에서 부양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가 어디죠? 딱 봐도 소말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가는 유럽, 나는 아프리카, 다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있죠?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습니다. 소말리아 어디에 있죠? 아프리카 맞습니다. 독일 어디에 있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려서 25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6월 4일에 실시된 고2 모의고사 통합사회 문제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점이나 궁금한 점들 생기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탐의 지배자로 만들어드릴 사탐의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